이란이 두바이 하늘을 향해 미사일 137발을 발사했습니다. 중동 전체가 긴장에 빠진 전례 없는 공격이었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은 즉시 폐쇄됐고 도시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시로 떨어질 것 같던 미사일들이 하늘에서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을 막아낸 방어 시스템은 놀랍게도 한국이 만든 무기였습니다. 도대체 두바이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세계가 한국 방공 기술을 다시 보게 된 그 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페라리입니다. 올해 나이는 55살입니다. 20년 넘게 총소리와 협상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살아왔어요. 중동 방산 시장, 그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세계를 취재해온 사람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이 나라들이 무엇을 사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저는 어지간한 외교관보다 더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2026년 봄이었어요. 정확히는 3월 어느 밤이었죠. 두바이 국제공항 터미널 3의 긴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저는 리야드에서 마무리한 취재 노트를 다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관계자 2명과 나눈 인터뷰, 아부다비에서 열린 방산 컨퍼런스 자료들, 그리고 최근 몇 달 사이 부쩍 화제에 오르내리던 한국 방산 계약 관련 수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노트의 한국 관련 페이지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이미 결론이 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게 더 정확하겠죠. 폴란드가 K 전차를 대량 구매했다는 소식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저는 유럽의 전쟁 특수가 만들어낸 거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K9 자주포가 루마니아까지 팔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격이 싸고 납기가 빠르다. 그게 전부라고 정리해두고 있었죠. 천궁이 방공 시스템이 중동 여러 나라와 계약을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는 흥미롭긴 했지만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읽었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를 사고 싶은데 가격과 정치적 조건이 맞지 않으니 그 대안으로 한국 것을 들여다보는 거겠지. 진짜 전쟁이 났을 때 실전에서 검증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었죠. 그날 밤 저는 두바이에서 로마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정 가까운 시간이었고 터미널은 꽤 붐볐어요. 다국적 여행객들, 비즈니스맨들, 배낭을 맨 젊은이들. 아랍어, 영어, 힌디어, 여기저기서 뒤섞인 말소리가 공항 특유의 소음층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눈을 감으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랐죠. 낮고 길게 이어지는 그 소리를 저는 항공기 기술 점검 신호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공항 직원들의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뛰기 시작하는 사람들, 무전기를 귀에 붙이고 빠르게 지나치는 제복 차림의 인원들. 전광판에는 여러 편의 비행기 출발 정보가 동시에 지연 또는 취소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0년 경력의 감이 먼저 반응했죠.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창 쪽으로 이동했어요. 터미널 3의 대형 유리창 너머로 두바이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활주로 조명, 멀리 보이는 도심의 불빛들. 처음 몇 초간은 평온해 보였죠. 그러다 하늘이 번쩍였습니다. 정확히는 섬광이었어요. 높은 곳에서 터지는 날카로운 빛. 처음엔 하나, 그리고 연달아 2개, 3개. 소리는 약하게만 들렸습니다. 유리가 방음을 해주고 있었지만 낮은 진동음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요격이었어요. 군사기자로 20년을 보내온 사람의 눈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 섬광들은 미사일이 미사일을 만나는 순간이었죠. 터미널 안은 빠르게 혼돈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를 안은 여성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영상통화를 켜서 창밖을 비추며 소리쳤어요. 공항 직원들은 승객들에게 창문에서 물러나라고 안내했지만 아무도 쉽게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눈을 떼지 못하면서 저는 하늘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적 반사였어요. 공황 상태가 오기 전에 몸이 먼저 기자로서의 모드로 전환되는 것이었죠.
높은 곳에서 섬광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약간 낮은 고도에서도 폭발이 보였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서도 역시 간헐적으로 빛이 터졌습니다. 세 개의 층이었죠. 다른 고도, 다른 시간차, 다른 빛의 세기. 머릿속에서 체계를 짰습니다. 고고도 요격. 사드를 쓴다면 저 정도 고도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걸프 지역에 배치해온 시스템이죠. 중고도는 패트리어트가 맞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저고도는 다양한 단거리 방공망들이 커버하고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3층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저 정도 속도로 저렇게 연속적으로 요격이 이어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어요. 머릿속에서 천궁이라는 이름이 잠깐 떠올랐다가 지워졌습니다. 설마 싶었죠. 그때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속보 알림이었어요. 이란이 걸프 지역을 향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매체들이 동시에 같은 소식을 쏟아내고 있었죠. 저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발사된 미사일 수 137발. 저는 잠시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137발. 그것은 전면 공격이었어요. 단순한 위협이나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이 걸프 전체를 향해 전력을 쏟아낸 것이었죠. 뒤이어 속보가 더 들어왔습니다. 요격 추정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132발. 정확한 수치는 아직 확인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지만 여러 채널에서 비슷한 숫자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137발 중 132발 96%에 가까운 수치였어요. 저는 숫자를 다시 보고 다시 계산했습니다. 제가 틀린 게 아니었죠. 20년 동안 방산 시장을 취재하면서 저는 수많은 방공 시스템의 요격률을 검토해봤습니다. 실전에서 90% 이상의 요격률이 나온 사례는 극히 드물었어요. 이론적 수치와 실전 수치 사이에는 항상 냉혹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속보들은 96%를 말하고 있었죠. 저는 멍하니 화면을 보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항은 완전 폐쇄되었어요. 모든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수천 명의 승객이 터미널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죠. 사람들은 전화기를 붙들고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3355 모여 창밖을 바라보거나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 호텔로 연결된 통로를 따라 이동했어요. 로비를 잡은 것은 다행이었지만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로비 창문 너머로 여전히 하늘이 보였고 요격은 멈추지 않고 있었죠. 소파에 앉아 그 빛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중간 고도에서의 섬광이 유독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고고도 요격은 어느 순간부터 줄어들었죠. 저고도 요격도 산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높이, 그 구간에서만 계속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폭발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리듬이 있었습니다. 마치 훈련된 손이 일정한 박자로 두드리는 것처럼.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아니, 알아야 했죠. 군사기자로서의 본능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보가 울리기 직전이었어요. 다시 창밖을 향해 눈을 고정했습니다. 중간 높이의 하늘에서 또 한 번 연속으로 3개의 섬광이 터졌습니다. 빠르고 정밀했죠. 패트리어트와는 뭔가 달랐어요. 반응 속도가, 간격이, 패턴이 달랐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입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중고도 요격. 저건 대체 누구 시스템이지? 그리고 두 번째 경보가 울렸습니다. 두 번째 경보가 울렸을 때 저는 이미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소리가 처음과 달랐어요. 첫 번째 경보는 낮고 길게 이어지는 경고음이었습니다. 이번 것은 짧고 반복적이었죠. 긴박함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공항 호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차이를 느꼈는지 소파에 기대앉거나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늘이 다시 열렸습니다. 첫 번째와는 차원이 달랐죠. 섬광이 연속으로 쏟아졌습니다. 하나가 터지면 또 하나 미처 시선을 옮기기도 전에 다른 곳에서 또 터졌어요. 두바이의 밤하늘이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명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곳, 중간, 낮은 곳. 층이 달랐고 방향이 달랐고 폭발의 크기도 달랐죠. 소리가 뒤따라왔습니다. 유리창을 통해서도 느껴지는 진동. 가슴 안쪽을 두드리는 것 같은 낮고 묵직한 울림이 연이어 들어왔어요.
로비가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폭발한 게 아니라 소리가 폭발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먼저였어요. 엄마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첫 번째 충격음과 동시에 터뜨린 울음은 순식간에 다른 아이들에게 번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어른들도 무너지기 시작했죠. 누군가 핸드폰을 들고 울면서 통화하고 있었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이름만 반복해서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창가 반대편 벽에 등을 붙이고 앉은 남자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죠. 기도였겠습니다. 저도 어떤 신을 부르고 싶은 충동이 잠깐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자였습니다. 몸이 먼저 직업으로 돌아갔죠. 마르코 페라리는 창에 이마를 대다시피 하며 하늘을 고정해서 바라봤습니다. 패닉이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저는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어요. 20년이 그렇게 훈련시켜 놓은 것이었습니다. 눈은 움직이고 뇌는 기록한다. 폭발의 높이를 구분하려 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여러 곳에서 동시에 터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분을 집중해서 보자 패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터지는 것들이 있었죠. 크고 밝은 섬광이었어요. 아마도 대기권 상층부에 가까운 고도에서 일어나는 요격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간 높이. 2층에서 폭발이 가장 잦았어요. 빠르고 연속적이었으며 간격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 이쪽은 산발적이었지만 빛의 색깔이 달랐죠. 좀 더 붉고 좀 더 넓게 번졌어요. 3층이었습니다. 이론서에서 읽은 그 구조가 지금 두바이 하늘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손가락은 움직였어요.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채널의 긴급 뉴스, 현장 기자들의 트윗, 군사 전문 매체들의 속보. 저는 그것들을 빠르게 훑으며 숫자를 모았죠. 첫 번째 공격의 집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탄도 미사일 137발 발사. 요격 확인 132발. 요격률 추정 96%.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다시 계산했어요. 달라지지 않았죠. 20년 동안 방산 시장을 취재하면서 저는 각국의 방공 시스템 성능 데이터를 수도 없이 검토해봤습니다. 실전 요격률이 70%를 넘으면 우수한 시스템이라고 평가됩니다. 80%가 넘으면 당대 최고 수준의 반열에 오르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실전에서 80에서 90% 사이를 기록했을 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수치는 96%였어요. 137발 중 5발만 뚫렸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이례적인 수치인지 머릿속에서 천천히 정리해 나갔어요. 실전은 훈련이 아닙니다. 표적이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다수의 미사일이 동시에 들어오며 교란 신호가 섞이고 요격 시스템은 수초 안에 판단을 내려야 하죠. 그 조건에서 96%는 저의 경력 내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치였습니다. 다시 하늘을 봤어요. 중간 고도의 섬광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의 폭발은 잦아들고 있었죠. 낮은 곳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중간층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계속해서 터졌죠. 저는 그 간격을 머릿속으로 세기 시작했어요. 패트리어트를 생각해봤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팩3는 중고도 방어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저 빠른 반응 속도는 제가 알고 있는 패트리어트의 패턴과 맞지 않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천궁이. 한국의 중고도 방공 시스템. 저는 중동방산 컨퍼런스에서 관련 발표를 들은 적이 있었죠. 당시에는 절반 정도만 귀 기울였습니다. 어느 나라나 자국 무기를 팔려고 숫자를 부풀리니까요. 하지만 지금 저 하늘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발표 자료의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죠. 그때 진동이 왔습니다. 스마트폰이었어요. 워싱턴에 있는 동료 기자 제임스 밀러였습니다. 저보다 10살쯤 어린 미국인 기자였는데 미국 국방부 주변 취재를 주로 하는 친구였죠. 메시지 내용은 짧았어요. 지금 두바이 상황 보고 있냐? 펜타곤 내부에서 요격 데이터 보고 경악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펜타곤. 미국 국방부. 그곳의 사람들이 경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방산 분석가들이 모인 곳에서
오늘 밤 두바이 하늘의 숫자를 보고 놀랐다는 의미였죠.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메인인지 확인 중이냐고. 제임스 밀러의 대답은 역시 짧았어요. 아직 공식 확인은 없지만 중고도 구간 데이터 때문에 한국 시스템 쪽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첫 번째보다 길었어요. 하늘의 섬광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로비의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처음에 터져나오던 울음과 비명이 서서히 수그러들었어요. 공포가 극에 달했다가 사람들이 그냥 감각을 닫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앉은 채 멍하니 화면만 들여다보는 사람, 귀에 이어폰을 꽂고 눈을 감은 사람, 서로 어깨를 맞대고 조용히 앉아있는 연인. 공포는 처음에는 시끄럽지만 오래되면 이렇게 조용해집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것이 그 순간 가장 강하게 느껴진 것이었어요. 20년 동안 혼자 현장을 누볐고, 혼자 호텔방에서 기사를 썼고, 혼자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게 이 직업이라고 생각해왔죠. 그런데 오늘 밤 두바이 하늘에서 미사일들이 터지고 수천 명이 낯선 공간에 갇혀있는 이 순간 혼자라는 것이 유독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한참 뒤 섬광이 잦아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끝난 것이었죠. 하늘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두바이의 밤이 돌아왔어요. 활주로 조명, 도심의 불빛.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늘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은 여전히 잠겨 있었어요. 어느 항공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내방송은 계속 상황을 주시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로비의 사람들은 지친 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닥에 짐을 깔고 누운 사람도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속보들을 읽으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이란이 미사일을 쐈고 그것이 요격됐고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끝이라면 전쟁 뉴스였죠. 하지만 오늘 밤 두바이 하늘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실전이라는 가장 냉혹한 실험실에서 어떤 시스템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이 방산, 업계의 사람들이 각국의 국방부가 지금 이 숫자들을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두바이는 전쟁터이면서 동시에 시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창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방금 전까지 저 공간에서 가장 치열하게,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싸웠던 층이 어디였는지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간 고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층에서 가장 분주하게 움직인 시스템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점점 하나의 이름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이름을 아직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로비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울음소리와 기도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갑자기 박제된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바닥에 외투를 깔고 누운 사람들, 짐 가방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든 사람들, 소파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눈을 감은 사람들. 공포가 극한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감각이 그냥 꺼져버리는 거죠. 하지만 마르코 페라리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섬광이 떠올랐어요. 중간 고도에서 연속으로 터지던 그 빛들,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던 그 리듬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전쟁과 무기와 숫자들 사이에서 살아온 사람의 뇌는 쉬지 못하도록 훈련되어 있었죠.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감각, 정답이 손 닿을 곳에 있는데 아직 잡지 못했다는 감각이 계속 저를 붙들었어요. 마르코 페라리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화면빛이 로비의 어둠 속에서 유독 밝게 느껴졌습니다. 뉴스 피드를 열었죠. 속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공식 브리핑이 발표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원문을 찾아 열었습니다. 아랍어와 영어로 동시에 발표된 짧은 브리핑이었죠. 수치들이 공식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두 차례에 걸친 이란의 공격, 총 발사된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합산 수치, 그리고 요격 수치. 저는 그 숫자들을 노트 앱에 옮겨 적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쓰는 것처럼 두드리면서 숫자들의 비율을 다시 계산했어요.
브리핑 원문에는 고도별 요격 비율이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공개된 기술 요약 자료에 고도 구간별 방어 분담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죠. 마르코 페라리는 그 부분을 3번 읽었습니다. 중고도 방어 구간에서의 요격이 전체 요격의 60% 이상을 차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계산했습니다. 2차례 공격에서 요격된 총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60% 이상이라는 것은 대략 80발 이상이 중고도에서 처리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80발. 그것도 2차례의 연속 공격 안에서 반응 시간의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였죠. 화면에서 눈을 들어 어두운 로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80발을 중간 고도에서 요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려보려 했어요. 탄도 미사일 하나를 요격하는 것은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날아오는 표적을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잡아내는 일입니다. 표적 탐지, 추적, 발사 결정, 요격체 유도, 충돌. 이 모든 과정이 수초 안에 이루어져야 하죠. 한 발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80발 이상을 2차례의 연속 공격 동안 쉬지 않고 해냈다는 것이었어요. 마르코 페라리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것이 습관이었어요. 생각을 정리할 때 손가락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었죠. 중고도 방어를 담당하는 시스템들을 머릿속에서 나열했습니다. 사드는 고고도 방어가 주요 임무입니다. 중고도를 일부 커버하기는 하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구간이 아니죠. 패트리어트 팩3는 중고도 방어에 적합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밤 하늘에서 본 중고도 요격의 리듬과 속도를 생각했어요. 패트리어트가 저속도로 연속 요격을 해낼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저간격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요격 패턴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천궁이. 이번에는 아까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이름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었죠.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방공 시스템. 아랍에미리트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공개된 사실이었어요. 마르코 페라리는 그 계약 당시 관련 기사를 읽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것을 단순한 수출 실적으로 읽었죠. 한국이 중동 방산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 그 정도였어요. 실전에서 쓰일 일이 있을 것이라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브리핑 수치가 말하는 것은 달랐어요. 마르코 페라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뒤졌습니다. 과거에 보관해둔 방산 컨퍼런스 자료들. 천궁이 관련 기술 스펙이 언급된 발표문이 하나 있었죠. 중고도 표적 동시 교전 능력, 반응 속도, 연속 발사 간격. 마르코 페라리는 그 숫자들을 오늘 밤 하늘에서 본 것과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완벽하게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았죠. 그때 진동이 왔습니다. 제임스 밀러였어요. 메시지 내용은 이전보다 길었습니다. 제임스 밀러는 워싱턴 시간으로 저녁이었을 텐데 분명 잠을 자지 않고 취재 중이었던 것 같았죠. 펜타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오늘 밤 두바이에서 나온 요격 데이터가 즉시 분석 라인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특히 중고도 구간의 성능 수치를 두고 여러 분석가들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 확인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한국 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 논의가 시작됐다는 말도 적혀 있었죠. 마르코 페라리는 그 메시지를 읽고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펜타곤의 분석가들이 재평가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미국 국방부가 어떤 무기 시스템에 대해 공식적인 재평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 시스템이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성과를 보였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체면이 걸린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으니까요. 다시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오늘 밤 두바이는 전쟁 중이었지만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 숫자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오늘 밤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어느 나라의 국방부는 자국 방공 전력을 어떤 시스템으로 채울 것인가를 다시 검토하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미사일이 오가는 하늘 아래 또 다른 종류의 계산이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방산 시장을 취재하면서 이런 순간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무기가 실전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는 순간, 그 직후 시장이 움직이고 계약이 바뀌고 군사 전략이 수정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순간,
오늘 밤이 그런 순간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마르코 페라리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어요. 냉정해야 했습니다. 20년의 경력이 그것을 요구했죠.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었어요. 어떤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한 고도별 요격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아직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밀러가 전해준 것도 공식 발표가 아니라 내부 분위기였죠.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확인된 숫자가 필요했어요. 마르코 페라리는 눈을 비볐습니다. 새벽 3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로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포도 결국 피로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두바이의 하늘은 이제 조용했어요. 섬광도, 폭발도, 요격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밤이었죠. 하지만 마르코 페라리의 머릿속은 여전히 그 하늘을 재생하고 있었어요. 고고도, 저고도, 그리고 중간 고도. 세 층 가운데 가장 바쁘게 움직였던 층. 가장 많은 요격이 이루어진 층. 80발 이상이 그곳에서 처리되었던 층. 마르코 페라리는 그 층에서 가장 많이 일했을 시스템의 이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천궁이. 가격 경쟁력으로 팔리는 무기. 유럽 전쟁 특수의 수혜자. 실전 검증 없이 성장한 산업. 저는 한국 방산을 그렇게 정리해두고 있었어요. 그 정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금이 가기 시작한 것만은 분명했어요. 마르코 페라리는 아직 확신하지 못한 채 새벽이 밝아오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두바이의 아침은 빠릅니다. 사막의 하늘이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속도가 제가 살아온 이탈리아의 새벽과는 달랐어요. 어스름 없이 그냥 밝아지는 느낌이었죠. 어젯밤 그 많은 섬광들이 있었던 하늘이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창백하고 고요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에는 밤새 잠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일으키는 소리, 기지개를 켜는 소리, 아이를 깨우는 낮은 목소리들. 어젯밤의 공포가 씻겨나간 자리에 피로가 두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르코 페라리는 소파에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보냈죠. 노트북 화면이 꺼진 채로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그때 로비 한쪽 벽면에 대형 화면이 켜졌습니다. 공항 안내 채널이 아니었어요. 뉴스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영 방송이었고 화면 하단에 속보 자막이 흘렀죠. 마르코 페라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복 차림의 고위군 관계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된 문서를 펼치지 않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죠. 아랍어였지만 마르코 페라리는 오랜 중동 취재 경력으로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의 자막이 영어로 실시간 번역을 제공했어요. 지난밤 2차례에 걸쳐 이란이 걸프 지역을 향해 탄도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총 발사체는 231개에 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의 합동 방공망이 이 중 214개를 요격했습니다. 요격률 92%. 로비 안의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숫자를 알아들은 사람들, 자막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과 안도의 한숨이 섞여 퍼졌습니다. 마르코 페라리는 움직이지 않았죠. 화면을 고정해서 바라봤어요. 브리핑은 계속되었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방어작전의 성공 요인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다층 방공 시스템의 유기적 연동, 고고도와 중고도, 저고도의 구분된 역할 분담, 그리고 빠른 탐지와 교전 판단. 마르코 페라리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어젯밤 하늘에서 본 패턴들을 하나씩 대입했습니다. 말이 그림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관계자가 중고도 방어 구간을 언급하기 시작했을 때 마르코 페라리는 숨을 멈췄어요. 이번 작전에서 중고도 방어 구간은 전체 요격의 핵심층이었습니다. 날아온 탄도 미사일의 상당수가 중간 고도에서 처리되었으며 이 구간에서의 빠른 연속 교전 능력이 방어 작전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다고 했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시스템의 이름이 화면에 자막으로 떴습니다. 천궁이. 마르코 페라리는 그 두 글자를 화면에서 눈으로 읽으면서 어젯밤부터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던 이름이 공식 자막으로 확인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흥분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의 경력이 만들어낸 특유의 감각이었죠.
예상이 사실로 전환되는 순간의 감각. 관계자는 천공이 시스템이 이번 작전에서 보여준 연속 교전 능력과 반응 속도, 중고도 요격 정확도에 대해 간결하게 언급했습니다. 발표는 감정 없이 건조했어요. 군인의 언어였죠. 하지만 마르코 페라리는 그 건조한 언어 뒤에 숨겨진 무게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공식 브리핑에서 특정 무기 시스템을 이름으로 언급하며 역할을 설명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후 보고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신뢰의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마르코 페라리는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죠.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임스 밀러에게서 온 것이 3개였어요. 가장 최근 메시지는 10분 전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 공식 논평이 나왔다는 내용이었죠. 미국 국방부는 이번 걸프 방어 작전이 다층 방공 시스템의 실전, 통합 운용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천공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중고도 방어 구간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다는 내용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메시지들도 확인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방산 전문 매체 편집장에게서, 브뤼셀에 있는 유럽 안보 분야 기자에게서, 도쿄에 있는 아시아 군사 전문 기자에게서도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두바이 사건 봤냐? 천공이 얘기 들었냐? 이거 취재할 생각 있냐? 세계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두바이의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활주로는 여전히 조용했죠. 공항 폐쇄는 아직 해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밤새 갇혀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공포에서 피로로, 피로에서 안도로 아주 천천히 옮겨가는 중이었죠. 마르코 페라리는 20년 전 자신이 처음 중동 취재를 시작하던 때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기란 결국 정치의 연장이라고 배웠어요. 어떤 나라가 무엇을 사느냐는 그 나라가 어디에 줄을 서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보다 관계, 성능보다 신뢰관계. 방산시장은 그렇게 작동한다고 믿어왔죠. 그런데 오늘 아침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브리핑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숫자였죠. 92%였어요. 중고도에서 요격된 수십 발의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새벽 내내 쉬지 않고 작동한 시스템이었죠. 그것이 오늘 아침 공식 언어로 정리되어 화면에 나왔어요. 마르코 페라리는 한국 방산을 처음 본격적으로 취재하게 된 계기가 폴란드 계약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K 전차 K9 자주포. 그때도 비슷하게 생각했죠. 가격이 싸니까 팔렸겠지. 납기가 빠르니까 선택됐겠지. 유럽이 전쟁 특수에 정신이 없는 틈을 탄 것이겠지. 실전에서 어떤 성능을 보일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라고. 그 생각이 오늘 아침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실전이 왔어요. 실전에서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론도 광고도 아닌 이란이 쏜 탄도 미사일 앞에서 나온 숫자였죠. 그 숫자 앞에서 마르코 페라리가 20년 동안 유지해온 판단이 소리 없이 수정되었어요. 저는 냉정한 사람입니다.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죠. 하지만 냉정하다는 것은 데이터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새로운 숫자가 나오면 기존의 판단을 수정하는 것. 그것이 20년 동안 제가 이 일을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마르코 페라리는 노트북에 새 문서를 열었어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죠. 첫 문장부터 썼어요. 지난밤 두바이 하늘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직접 그 현장에 있던 기자로서 숫자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면서 생각했어요. 신뢰는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광고로도 만들어지지 않죠. 어떤 나라가 어떤 무기를 쓴다고 홍보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실전에서 실제로 날아오는 미사일 앞에서 그 시스템이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 그것이 신뢰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번 그 신뢰가 생기면 방산시장에서는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아지죠. 오늘 밤 이후로 세계의 여러 나라 국방부들이 천공이라는 이름을 다시 들여다볼 것이었어요. 중고도 방공 전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곳들이 오늘 아침 데이터를 가져다 분석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방산시장이 움직이는 방식이었죠. 이론이 아닌 실전, 홍보가 아닌 숫자, 관계가 아닌 증명. 마르코 페라리는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수백 개의 미사일이 오갔던 하늘이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펼쳐져 있었어요.
연한 파란빛의 두바이 아침 하늘. 조용하고 넓고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 페라리는 알고 있었죠. 저 하늘이 어젯밤 무엇을 담아냈는지를. 그리고 저 하늘에서 어떤 시스템이 가장 바쁘게 움직였는지를. 저는 55살입니다. 이 일을 20년 넘게 해왔어요. 그동안 수많은 무기와 시스템과 계약과 전쟁을 지켜봤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방산시장에서 가장 강한 마케팅은 실전이라는 것을. 어떤 홍보 문구도, 어떤 컨퍼런스 발표도, 어떤 수치 자료도 실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오늘 밤 두바이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방공 시스템이 그 밤을 지켜냈어요. 마르코 페라리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기사는 반쯤 완성되어 있었지만 나머지는 로마에 돌아가서 쓰기로 했죠.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여기 앉아서 조용해진 하늘을 바라보고 싶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항상 다음 기사를 생각하면서 현장을 봤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어떤 기사가 될 것인지를 계산하면서 눈앞의 것을 봤죠. 하지만 이 아침만은 계산 없이 그냥 보고 싶었어요. 하늘은 조용했습니다. 어젯밤 이 하늘에서 벌어진 일들이 앞으로 오랫동안 방산시장의 이야기 속에서 언급될 것이었어요. 두바이의 밤, 천궁이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르코 페라리가 생각하기에 오늘이 끝이 아니었죠.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